소설 왕자의 특권. 만약에 누가 당신 집에 찾아왔다가 느닷없이 죽으면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택시를 불러 타고 친구가 몸이 불편하니 병원으로 가자고 하세요. 사망은 응급실에서 확인될 테고 그러면 당신은 그 사람이 병원으로 오는 길에 죽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줄 확실한 증인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일은 조용히 마무리되는 거죠. 저라면 경찰을 부를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의사를 부르죠. 그렇게 해도 결국엔 마찬가지예요. 의사나 경찰이나 다 한통속이거든요. 별 관계도 없는 사람이 당신 집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면 당신은 아주 유력한 용의자가 되는 거죠. 나는 무척이나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에 마음이 들떠 집으로 돌아왔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진진하다. 나는 살아남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단잠의 기쁨을 누렸다. 아침 9시쯤 2잔째 커피를 마시려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을 통해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그러는데요. 댁에 전화를 좀 써도 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해 문을 열었더니 웬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쳐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휴대폰이 없어서요.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도 고장이 났더군요. 물론 통화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며 전화기를 건네주었다. 남자가 수화기를 받아들고 전화번호를 눌렀다. 그런데 상대방의 응답을 기다리던 그가 풀썩 쓰러지고 말았다. 나는 기겁을 하며 쓰러진 남자 앞에 주저앉았다. 수화기 너머로 가물가물하게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남자를 마구 흔들었다. 이봐요, 이봐요. 나는 엎어진 그의 몸을 뒤집어 바로 눕혔다. 입을 해 벌린 남자의 얼굴은 얼이 빠져 있었다. 볼을 때려보았다. 반응이 없었다. 물을 한 컵 더 와서 마시게 하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남은 물을 남자의 얼굴에 뿌렸다. 그래도 남자는 꿈쩍하지 않았다. 맥을 잡아보았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나는 의사가 아니라 사망을 확인하는 방법 같은 걸 잘 알지는 못한다. 죽은 남자는 친구도 아니었고 내 곁을 떠나지도 않았다. 그는 인생의 이 특별한 순간을 맞이할 장소로 내 집을 선택했다. 생각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나는 남자의 손에서 수화기를 빼앗았다. 그런데 구조대를 부르려다가 흠칫 동작을 멈췄다. 어젯밤의 대화가 떠올랐던 것이다.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전날 밤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의 조언을 따라야 할까? 그는 그저 듣는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은 속물이 아니었던가? 구조대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시신과 함께 혼자 있게 되다니. 이런 경우엔 옆에 누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똑똑히 보셨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자 당황스러워졌다. 어느 누구도 내가 당한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주지 못할 것이다. 어젯밤에 대화를 나누었던 남자에게서 누군가가 집에 찾아왔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건 가상의 일이었다. 지금 이 순간 내 주위에는 나의 결백함을 확인해줄 제3자가 한 명도 없었다. 나는 그야말로 유력한 용의자였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웬 개변론자가 내게 주입한 이런 말도 안 되는 두려움을 깨끗이 떨쳐버려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구조대를 불러야 했다. 나는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이런 동작을 하는 누군가를 분명히 봤는데 그게 누구였더라? 아, 죽은 남자였지. 그런 것에 미신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가 어떤 번호를 눌렀고 누군가가 그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이 기억났을 뿐이었다. 만일 내가 어디엔가 전화를 걸면 죽은 남자가 어디에 전화를 걸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재다이얼 버튼을 눌러볼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되는 셈이었다.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었다. 카센터 주인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죽은 남자는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대체 누가 카센터 전화번호를 외우고 다닌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었지만 나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그런데 기억을 되짚어보니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여보세요라는 목소리는 여자 목소리였다. 여자가 카센터를? 죄송하다. 잠시 마초 같은 생각을 했다. 그래, 여자라고 카센터 주인이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카센터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라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만했다. 그렇다면 재다이얼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렇게 해서 아주머니, 방금 과부가 되셨습니다. 라고 알려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났다. 그런 짐을 짊어지고 싶지는 않았다.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 모르는 사람의 신분증을 보아도 되는 걸까? 내게 그럴 권리가 있나? 점잖지 못한 짓인 것 같았다. 하지만 이 남자의 행동 역시 점잖지 못했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내 집에 와서 죽다니. 이렇게 그냥 덜컥 죽어버리다니. 나를 이런 상황에 빠뜨려 버리다니. 얼떨결에 문을 열어준 나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나는 죽은 남자의 가슴께에 있는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지갑을 꺼냈다. 신분증을 보고 나는 그의 이름이 울라프 질더라는 사실을 알았다. 국적은 스웨덴, 머리색은 밤색, 체격은 퉁퉁한 편. 내가 갖고 있던 북구 사람의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다. 게다가 그는 외국인의 티가 전혀 나지 않는 우리말을 구사하고 있었다. 1967년 스톡홀름생. 태어난 해는 나와 같군. 나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건 살집이 있어서 그런 것일 테고 직업은 스웨덴어로 씌어 있어서 읽을 수가 없었다. 사진 속의 그는 시체로 변한 지금과 별 다름없는 어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원래 표정이 그런가 보다. 주소는 스톡홀름으로 되어 있었다. 프랑스 어딘가였으면 좋았으련만 그래 보았자 내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 테지. 무슨 도움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지갑 속에는 신분증 말고도 50유로짜리 지폐로 돈 1000유로가 들어있었다. 토요일 아침인데 대체 이런 거액을 가지고 어딜 가는 중이었단 말인가. 그것도 빳빳한 신권을 들고. 이왕 시작한 김에 나는 그의 바지 주머니도 뒤져보았다. 열쇠 꾸러미가 나왔는데 자동차 열쇠도 같이 매달려 있었다. 콘돔 몇 개도 나왔다. 이거야 원. 그의 차를 보고 싶었다. 나는 열쇠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중에 제규어 한 대가 눈에 번쩍 띄었다.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어보았다. 빙고.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앞에 사물함을 열었다. 자동차 등록증. 울라프 질저는 베르사유에 살고 있다고 되어 있었다. 그 외에는 눈여겨볼 만한 것이 없었다. 나는 시체가 기다리고 있는 내 집으로 돌아왔다. 은밀히 나를 반기는 시체. 울라프, 자네를 어쩌면 좋지, 응?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속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의무감을 부추겼다. 경찰이나 구조대를 불러야 한다고. 그러나 나는 내가 그러지 못하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우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무죄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내가 그의 자동차를 타보았다는 사실은 쉽게 밝혀질 터였다. 그 호기심을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게다가 그의 지갑을 뒤져보았다. 신분증만 본 것이 아니었다. 악마의 유혹에 굴복해 경솔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다. 올라프가 자기 방어를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내가 한 일이 더더욱 부끄러웠다. 애써 억누르고 있던 마음속의 목소리들이 정체불명의 사나이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자네는 이제 옷을 벗기지도 않았고 돈을 훔치지도 않았어 아직은. 그 아직이라는 말이 얼마나 혐오스럽던지. 내가 이토록 추악한 생각을 하다니. 그건 죽은 시체가 바로 옆에 있어서일까. 죽은 사람을 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경험을 함께한 것은 처음이었다. 죽은 사람과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은 건 처음이라는 말이다. 게다가 누군가가 죽었다는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내가 전화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가 또 있었다. 이 시체는 내 거다. 난생 처음으로 뭔가를 발견했는데, 진짜로 혼자 발견했는데, 그게 이 남자의 죽음이었다. 이 사람에 관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이상 알 수 없다는 전제하에선 그 자신조차도 모르는 것이다. 이런 뜻밖의 발견을 남에게 알려야 하나? 점점 더 그러기가 싫어졌다. 두려움이 가신 이후로 이젠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 남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차츰 편안해졌다. 다시 어젯밤에 나눈 이야기가 생각났다. 25살이 넘으면 사람을 만나는 게 그저 반복일 뿐이라고 했던가. 당치 않은 소리다. 나는 나이 39을 바라보고 있지만 올라프 질저와의 만남은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다. 그를 본 순간 나는 뭐 이런 무례한 작자가 다 있나 라는 생각을 했다. 역시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의 어벙한 얼굴이 곧 친근해졌다. 내 집에 쳐들어와 몸을 내맡기다니 그건 거의 감동스럽기까지 했다. 마음속의 목소리가 나를 비웃었다. 조만간 올라프와 함께 사는 게 진절이 날 거라고. 몸에서 슬슬 냄새가 나다가 썩은 내를 풍기며 퉁퉁 부어오를 테니 두고 봐. 그래도 그건 시작에 불과해. 7월 삼복더위에 푹푹 찌는 날씨는 또 어떡하라고. 탐정소설이 따로 없었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 나는 범죄자처럼 머리를 쓰고 있었다. 극한 상황에 물리다 보니 머리가 핑핑 돌아갔다. 형 이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는 살아있다는 것 외에는 울라프와 그리 다르지 않았다. 언젠간 나도 죽은 자들의 나라에 입성해 그를 만나겠지. 그때 난 이 남봉꾼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이런 말을 할까 한다. 자네 때문에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 우리 둘을 갈라놓고 있는 것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죽음의 강뿐이었다. 더 심각한 건 없었다. 이런 황당무계한 생각이 차츰 구체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내 자신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만약 신분증을 꺼내고 시체를 당분간 여기 이대로 놔두면 내가 죽은 걸로 될 수 있지 않을까? 나이도 비슷하겠다. 같은 유럽 사람이겠다. 머리색도 갈색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그의 신분증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신장 1m 81cm. 나와 똑같군. 몸무게는 12kg 정도 더 나가 보이는데 그거야 뼈대만 남아 발견되며 문제가 되지 않겠지.
구더기들이 만찬을 벌인 후에는 이 울라프도 시체 표준 사이즈로 아주 날씬해질 테니까. 게다가 내 사는 꼴로 미루어 보건대 모두들 한참 후에나 내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될 게 뻔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쫓아버리기 위해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울라프의 지갑 속에는 1,000유로가 들어있었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이 그것보다 좀 많기는 했으나 대세를 바꿀 만한 금액은 아니었다. 게다가 그의 차는 내 차보다 10배는 더 비싼 것이었다. 그나저나 내게 선택의 여지가 있단 말인가. 나의 중심은 이미 밥티스트를 떠나 울라프에게로 옮겨져 있었다. 나는 전에 내가 무엇을 했었는지 기억조차 못하고 있다. 애를 쓰면 기억해낼 수도 있겠지. 난 그런 노력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옛날 일이 단박에 생각나지 않는 건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집세를 벌기 위해 마지못해 해야 했던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었을 그런 일이었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인 시체의 직업이 훨씬 더 내 맘에 들었다.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스웨덴어는 절대 배우지 않기로 했다. 내가 회사 격리부 직원이거나 보험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싶지 않으니까. 바닥에 누운 울라프도 싫다고는 하지 않았다. 완강한 거부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신호는 쉽사리 그의 물컹물컹한 몸을 떠나 내게로 스며들었다. 밥티스트, 자네는 밥티스트 보르다브야. 나는 울라프 질더이고. 나는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새로운 신원을 가졌다. 울라프 질더. 이 이름이 밥티스트 보르다브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었다. 남는 장사를 했군. 다른 면에서도 그럴까? 이런 기대감에 온몸이 전율했다. 평범한 가방에 옷가지를 쑤셔넣고 난 뒤 시체를 사사시 뒤졌다. 그가 밥티스트 보르다브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물론 철저한 조사를 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6개월 뒤에 뼈대만 남아 발견될 이 불쌍한 인간을 조사할 이유가 만무했다. 심장마비로 죽었겠거니 하고 말겠지. 벌써 신문기사 제목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외로운 도시 생활이 빚어낸 비극. 반년 후에나 세간의 관심을 모은 보르다브 씨의 운명.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떠나야 했다. 그런데 아직 꺼림칙한 것이 있었다. 제 다이얼 버튼.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것도. 하지만 만약에 그 버튼을 눌러보지 않고 떠난다면 나는 이 아파트에 꼭 한번 다시 들르게 될 것 같았다. 살인범들이 범죄 현장에 다시 찾아오듯이 둘 다 나쁘지만 그나마 나은 것을 골라야 했다. 나는 밥티스트 보르다브의 전화기를 쓰는 건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그 전화기의 숫자 버튼을 누른 사람은 울라프 질더. 그러니까 옛날 울라프 질더였다. 나는 제 다이얼 버튼을 꾹 눌렀다. 잠시 후 신호 가는 소리가 들렸다. 정맥과 동맥이 모두 터져나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이러다 나도 죽는 게 아닐까. 내가 신원을 바꿔치기 한 저 울라프와 똑같은 방식으로 죽어버리는 게 아닐까. 그럴 수는 없었다. 그건 조사를 담당하실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얼마나 혼돈스럽겠는가 말이다. 신호 1번, 2번, 3번. 숨쉬기가 힘들었다. 4번, 5번. 나는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아니 어쩌면 그걸 바라고 있었을지도. 6번, 7번. 자동응답기가 작동할까? 8번, 9번.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없었다. 누군가가 헉헉거리며 전화를 받아주는 것. 10번, 11번.
아, 어떻게 해야 좋을까?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숨을 몰아쉬었다. 안심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실망스러웠다. 아파트 문을 나서며 나는 제다이얼 버튼이 만들어낸 음이 머릿속에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르는 전화번호의 10개. 그것만으로 번호를 알아낼 수는 없을 터였다. 그러나 그것은 내 기억에 하나의 흔적으로 각인되어 남았다. 나는 제규어의 운전석에 앉아 밥티스트 보르다브의 휴대폰을 껐다. 휴대폰을 가지고 가지 않는 편이 더 신중한 행동이겠지. 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게다가 이 휴대폰이 쓰일 일은 없었다. 만에 하나 조사가 진행될 경우 내 행적을 추적하는 데 쓰인다면 모를까. 한참 후에, 보나마나 아주 한참 후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나면 이런 불안에 시달릴 필요도 없어지리라. 시동을 걸었다. 옛날 울라프가 연료통을 가득 채워놓았음을 확인하니 든든했다. 그 친구 마음에 드는걸. 가속 페달을 밟자 차가 놀라우리만치 매끄럽게 구르기 시작했다. 감탄을 하던 나는 겨우 한 블록을 지난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아파트에서 50m쯤 떨어진 곳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다. 차를 그대로 세워두고 달려가 전화기를 확인해 보았다. 고장이 아니었다. 아주 멀쩡했다. 나는 당황한 채 제규어에 다시 올라탔다. 죽은 울라프는 왜 내게 거짓말을 했을까? 서쪽으로 차를 몰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혹시 공중전화 보스를 못 봤나? 하지만 이상하잖아. 눈에 금방 뜨이던걸. 아니면 전화카드가 없었던 것이겠지. 나는 정지 신호를 틈다 시신에서 꺼낸 지갑을 뒤져보았다. 잔액이 남은 전화카드가 나왔다. 이런데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자. 전화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도 있는 거니까. 나는 부질없는 걱정을 쫓아버리려고 애를 썼다. 세 사람이 되다니 정말 멋지지 않은가? 속도를 조금씩 올려가며 나는 나의 모습을 차츰 받아들였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난 별 일 없는 프랑스 사람일 뿐이었다. 앞날이 모호한. 그런데 남대없는 기적이 일어나 갑자기 신비스럽고 돈도 많아 보이는 북구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다. 낯선 이의 신원을 훔치는 것이야말로 이 넓은 세상의 황홀한 맛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의 방법이 아닌가. 베르사유에 도착했다. 나는 주저없이 베르사유를 목적지로 택했다. 사실 달리 갈 데가 없었다. 게다가 내 집이 어떤지 확인해 보아야 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보고 언젠가 베르사유에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면 난 콧방귀를 뀌고 말았을 것이다. 한데 국적이 국적이다 보니 베르사유라는 주소가 덜 의미심장해 보였다. 북구 출신의 남자라면 베르사유 사람들 특유의 생활 방식을 고수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저택을 발견한 순간 코웃음이 나왔다. 난 저택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사람이다. 저택은 골빈 당들의 사치품이라는 것이 내 지론이다. 저택에는 정원이 딸려 있다. 물론 아무리 찾아 헤매도 나무라는 이름에 걸맞는 나무 한 그루 찾아볼 수 없는 그 넓은 땅덩어리를 정원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돈 많은 저택 주인들은 이렇게 말한다. 큰 나무는 심지 말아요. 햇빛을 가리니까. 이러니 그 작자들 말고 또 누가 그 집에 살고 싶겠느냐 말이다. 나는 통유리를 엿보기로 마음먹었다. 그 안쪽에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지켜봐 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정원 대신 장애물 하나 없이 탁 트인 미니 골프장을 꾸며놓은 것만 봐도 그 속셈이 훤했다. 엿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 원하는 대로 해주리라. 게다가 자기 아내를 몰래 훔쳐보는 그 재미라니. 나를 모르는데 아내를 알아가는 쾌감. 남편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나는 제규어를 좀 멀리에 주차해 두었다. 그리고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스웨덴 여자라면 이름이 뭘까? 잉그리드? 셀마? 몇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나는 모든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었다. 우선 질더 부인은 돈을 보고 결혼을 한 빈둥빈둥 놀고 먹는 아줌마일 수 있다. 올라프의 운명이 어찌 되었는지를 전해 듣고는 심장마비를 일으키리라. 그럼 나는 한 재산 물려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오후 5시가 되도록 사람이라고는 그림자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데 화장실이 급해졌다. 주머니 안에서 열쇠가 만져지자 좀이 쑤셨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나는 대문을 밀고 들어가 현관 앞 층계를 걸어 올라갔다. 열쇠 구멍에 열쇠를 이것저것 넣어보다가 딱 맞는 것을 찾아냈다. 문이 열렸다. 나는 숨을 참고 안으로 들어갔다. 흰 대리석이 깔린 현관이 나왔다. 까치발을 하고 방들을 기웃거리다가 화장실을 찾아냈다. 물 내리는 소리가 생각만큼 조용하지가 않았다. 이제 나의 존재가 들통났음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다. 집안에는 나 혼자뿐인 것 같았다. 염려했던 대로 저택은 진부하기 짝이 없었다. 문고리에는 금도금이 되어 있었고 거실 바닥과 탁자는 온통 흰 대리석이었다. 하지만 실내에는 어딘가 태폐적이면서도 편안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소파에 몸을 묻으면 다시는 일어나고 싶지 않을 것 같은 느낌. 2층에는 큰 방이 몇 개나 있었다. 여자의 흔적이 곧 눈에 띄었다. 갖가지 화장품들과 15종류의 산푸병이 놓여있는 욕실, 방에 흩어져 있는 옷가지들, 폭이 좁고 길이가 짧은 치마들, 옷 주인이 젊고 날씬한 여자라는 뜻이었다. 내가 늑다리 드럼통과 결혼을 한 것은 아니었구나. 사람의 기척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바람 같은 여자와 결혼을 했나 보다. 배가 고팠다. 나는 아래층으로 도로 내려갔다. 다른 사람의 부엌에서 뭔가를 먹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은 없다. 미제 냉장고 안에는 스웨덴 여자의 양식들이 들어있었다. 훈제 연어, 샤워크림. 하지만 평범한 음식들이 없는 건 아니었다. 나는 계란 몇 개와 치즈를 꺼내 오믈렛을 만들었다. 한 구석에 빵이 있었다. 만져보니 아침에 구운 빵 같았다. 몇 쪽을 토스터에 넣으며 죽은 나의 선임자가 여기서 이 빵으로 마지막 아침 식사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쳤다. 오믈렛과 빵을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빵 냄새, 기름에 지진 계란 냄새가 날 게 뻔한데 몸을 숨겨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게다가 난 믿기지 않는 새로운 상황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었다. 나는 내 집에 있는 것이다. 정정당당할 것. 운에 맡길 수밖에. 나는 빵을 입에 틀어넣고 어색하지 않은 척했다. 내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음식 냄새에 이끌려 부엌으로 왔다. 그녀는 나를 보고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내가 그녀보다 1000배는 더 놀랐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음식이 꽉 찬 입으로 대답을 했다. 올라프는 같이 안 왔나요? 반사적으로 내가 올라프라는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럴 정신이 없었다. 네.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녀는 부엌을 나가 2층으로 올라갔다. 당황한 채로 나는 먹던 음식을 마저 먹었다. 스웨덴 사람들이 손님을 어떻게 맞이하는지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가 없지만 나는 경탄을 금치 못했다. 젊은 여자가 자기 부엌에서 마음대로 음식을 꺼내 먹고 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도 불쾌해하는 기색이 하나 없다니. 심지어는 그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이 없다는 투였다.
그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내가 누군지 묻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난 나를 문 밖으로 내쫓았을 텐데 저택에서 사는 사람은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25 남짓되어 보이던 아까 그 여자는 이런 종류의 집에서 마주칠 만한 사람 특유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우선 날 보고 반가워했고 내가 사귈 만한 수준의 인간인지 따져보는 것 같지도 않았으며 특별히 경계하는 눈치도 없었다. 스웨덴 사람이어서 그렇겠거니 하던 나는 곧 그 생각을 접었다. 스웨덴 여자를 처음 보았으면서 그녀의 행동거지가 마치 그 나라 사람들의 전형적인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다. 제비 한 마리가 날았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지 않은가.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의 단면을 보았을 뿐이다. 스웨덴에도 의심 많고 폐쇄적인 부르주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어느 나라나 그런 부류는 꼭 있게 마련이다. 스웨덴의 거장 잉그마르 베르히만의 영화들이 생각났다. 점잠 빼며 젠체하는 만화님들의 등장했었지. 나의 선인자는 여자 취향이 훌륭했다. 그녀는 붓고 미인답게 키가 크고 날씬했다. 금발의 푸른 눈, 호리한 몸에 잘 어울리는 얼굴.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것은 그녀가 나의 아내라는 사실이었다. 물론 본인은 모르고 있었지만 나는 해벌쩍 웃으며 남은 음식을 마저 먹었다. 얼마나 황홀한 상황인지. 그런데 난 그녀의 이름을 몰랐다. 담배를 피우려고 거실로 갔다. 아름다운 그녀가 나를 보러 내려왔다. 여기서 주무실 거죠? 아, 성가시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나는 소심하게 말을 더듬었다. 성가시다니요? 묵어가실 방을 울라프가 보여드리던가요? 아니요. 따라오세요. 안내해드릴게요. 그녀가 내 가방을 들었다. 화들짝 놀란 나는 얼른 달려가 그 방을 낚아챘다. 2층에 올라가자 그녀는 인테리어 잡지에 나올 법한 안락한 가구들로 꾸며진 넓은 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짐을 푸셔야죠. 그럼 전 이만. 그녀가 계단을 내려가며 말했다. 나와 함께 있어 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지만 그럴 엄두를 내지는 못했다. 방에는 욕실이 딸려 있었다. 나 혼자만을 위한 욕실. 나는 스웨덴산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로 오랫동안 샤워를 했다. 집안 어딘가에 사우나 시설이 있지 않을까. 참, 사우나는 핀란드식이지. 이제 난 붓고 미인을 아내로 둔 행복한 남편이다. 초짜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거다. 타월지로 된 목욕 가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걸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도 될까 망설이다가 옷을 핑계로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얼마나 친해질 수 있는지 시험도 해볼 겸. 여주인은 부엌에 있었다. 나는 이런 차림을 하고 있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혹시 원한다면 정장에 넥타이를 갖추고 오겠다고. 그녀가 의외라는 듯이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대로도 좋으신데요. 혹시 울라프가 언제 돌아온다고 얘기하던가요? 아니라는 내 대답을 듣고도 그녀는 별로 놀라는 것 같지 않았다. 차가운 샴페인이 있는데 드시겠어요? 나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까? 그냥 마시고 싶어서요.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녀가 베브 클리코의 마개를 땄다. 베브 클리코. 남편의 일찍 여의고 시댁의 주류 사업을 물려받은 미망인 클리코의 이름을 딴 샴페인. 나는 내 눈앞의 그녀와 마담 클리코의 같은 운명을 생각하며 몸을 떨었다. 그녀는 모르고 있었지만. 전 샴페인이 너무 좋은데 혼자 마시는 건 아주 싫거든요. 저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영광입니다. 샴페인이 얼마나 차갑던지 눈물이 찔끔 나왔다.
역시 샴페인은 이렇게 차가워야 제격이다.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울라프입니다. 샴페인의 알싸한 치기에 어느 정도 용기를 얻은 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제 남편과 이름이 같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틀림없는 울라프의 아내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틀림없는 과부였다. 단, 나를 남편으로 인정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한다? 그녀가 내 잔을 다시 채웠다. 순간 내가 그녀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내 이름을 물었을 때 이름이 뭐냐고 되물어봤어야 했다. 이제와 다시 이름을 묻는다면 그건 너무 어색할 것 같았다. 샴페인은 최고의 식사예요. 식사에 곁들이는 음료로 최고라는 말씀이시겠죠? 나는 아주 프랑스적인 발언을 했다. 외국인에게 모국어의 미묘함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는 프랑스 사람다운 발언을.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전 음식을 먹지 않아요. 식사 겸 음료로 샴페인을 마시죠. 취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취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려. 샴페인으로 취하면 마치 보석을 얻는 것 같죠. 그녀는 완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놀랄 일이었다. 모순 같지만 그런 점 때문에 그녀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두드러졌다. 스웨덴어를 쓰지 않는 걸 용서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아닙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현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말로 공경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 말이 강압적으로 들렸던 모양이었다. 자부심 같은 것이 있어서 한 말은 아니었다. 그저 그런 게 효과적이라는 뜻으로 한 얘기였을 뿐이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짓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나는 내가 실수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안 돼요. 저와 함께 이 병을 비우셔야죠. 저 혼자서 남은 샴페인을 다 마시길 원하는 건 아니겠죠? 자, 울라프, 당신에 관해 이야기해 주세요. 누군가가, 그녀가 나를 그렇게 불러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불안감이 종지뼈에 뿌리를 내리더니 머리카락 끝까지 타고 올라왔다. 그것도 여러 차례나. 타인의 입을 통해 나올 때 그 의미가 더욱 강렬해지는 단어들이 있다. 사람 이름이 특히 그렇다. 황홀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죄송해요. 제가 실례를 했네요. 평소에는 이렇지 않는데 샴페인 때문에. 그녀는 남은 샴페인을 따라 우리 둘의 잔을 채우고 건배를 권했다. 우리 만남을 위하여. 우리 만남을 위하여. 단숨에 샴페인을 들이켜는 그녀. 잔을 비우는 순간 그녀의 눈이 2배로 커졌다. 샴페인이 너무나 차가워서 기포가 단단해졌나 봐요. 마치 다이아몬드 가루를 마시는 느낌이에요. 밤이 깊어지자 불안감이 다시 몰려왔다. 지금 이 상황을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여태까지의 일을 대강 돌이켜보았다. 어젯밤엔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 갔고 거기서 웬 남자를 만나 누가 내 집에 와서 죽는 회개망측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들어두었다. 오늘 아침에는 진짜로 모르는 사람이 내 집에 와서 죽었다. 하긴 내가 살던 건물에 파리에서는 보기 드문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긴 하다. 하지만 다른 층의 초인종을 눌렀을 수도 있는 거다. 그런데 울라프는 하필 내 집의 벨을 눌렀다. 마치 나를 일부러 골라두었던 것처럼. 집에 들어온 그가 쓰러졌다. 아, 그 전에 거짓말 2가지나 했다. 공중전화 부스와 자동차 고장건에 대해. 어젯밤의 저녁 초대와 오늘 아침의 사건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나는 어젯밤에 만난 남자의 충고대로 하지 않았다. 그 작자의 이야기만 아니었어도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구조대를 불렀을 텐데 그 속물이 한 말 때문에 내 행동에 제동이 걸렸고 머릿속에는 갖가지 상상이 떠올랐다. 그러는 와중에 신원을 바꿔치기 해야겠다는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다. 혹시 내가 이런 일을 벌이도록 누군가가 음모를 꾸민 거라면